시진핑의 한 말은 딱 두 가지예요. 2027년까지 전쟁을 끝내라. 그 다음 대만 통일 수복 때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요 두 마디밖에 없어요. 침공한다는 말은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번. 중국 내에서 권력투쟁, 인민해방군이 시진핑에 반기를 줄 수 있는 구도는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2023년에 리상프 국방부 장관이 날아가요. 그 다음에 2024년에는 мя오아가 날아가요. 그 다음에 2025년에는 호이등 부주석이 날아가요. 그러더니 최근 누가 둘이 나갔어요. 남아있는 부주석 하나였던 장유샤와 류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날아가요. 맞아요. 그럼 지금 남는 건 누구냐? 여기 문제가 있어요. 자, 첫째, 상륙전을 못해요. 두 번째, 하메네이를 어떻게 잡아가요? 마약범도 아니잖아요. 그쵸. 잡아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행정체제, 성직자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체포한다? 이건 자살행위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마두로 안가를 내부 구조를 어떻게 알아요? 안에 내부 공모자가 있었던 얘기죠. 이제 그 평화헌법, 일본의 마지막 평화 세력들의 보루인 이 평화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게 3분의 2거든요. 지금 이 흐름이라면 지금 선거 전입니다만은 2월 2일 보도에 따르면 3분의 2 넘을 수도 있다. 자민당 단독 과반 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비리비리했던 다카이치 최초의 여성 총리. 그런데 왜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맞아요. 조한범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중국에서 시진핑과 장유샤의 권력 다툼으로 장유샤가 체포됐다, 실각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러시잖아요. 시진핑과 장유샤가 권력 다툼으로 실각했다. 네.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정확히 표현하면 장유샤라고 하는 인민해방군 중국군 최고 실세가 심각한 중대한 불법과 기율 위반으로 숙청됐다. 숙청됐다는 표현도 안 나왔고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인민해방군 중국 군부에서 직접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게 권력투쟁인지 사실 여부는 모르는 거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얘기들, 중국 베이징으로 인민해방군 진격하고 있다, 선거 사건이 있었다, 다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랬다면은 뒤집어지는 일이고, 중국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얘기들이 이게 지금 재밌잖아요. 중국 군부의 최고 실세가 기율 위반, 중대한 심각한 불법 행위.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중대한 기율 위반과 불법 행위다. 기율은 뭐냐면 당 기율이라는 얘기예요. 공산당이 지배하는 체제에서 기율을 위반했다. 인민해방군의 매체 해방일보 같은 데서는 지금 주석 책임제에 심각한 도전을, 이러니까 막 정치 권력 투쟁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명확하게 지금까지 확인된 건 심각한 기율 위반과 불법 행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신문상, 뉴스상이나 인터넷에서 이게 떠도는 얘기를 들어보면 장유샤가 미국의 핵 관련 기술을 유출해서 잡혀갔다, 그리고 등등등 제목도 나오던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건데 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장유샤면 인민해방군 중국의 최고위직 관리인데 우리 치면 합참의장이거든요. 합참의장보다 더 높아요.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있으니까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우리를 치면 안보실 서기, 네. 안보실장, 요 정도를 묶어놓은 주의가 장유샤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유샤가 미국에게 핵기밀을 왜 넘깁니까? 제가 한번 역으로 질문해볼까? 왜 넘길까요? 돈이요? 이미 많을 텐데. 돈은요, 중국에는 별자리가 부정부패라도 보통 수조 원 단위예요. 조단위 부재. 조단위예요. 장군 한 번 되면. 그럼요. 부정부패 나오는 거 보면, 군사비리 보면 수천억도 넘어요. 수조 원이에요. 그 다음에 망명한다? 망명을 위해서 그 핵을 넘긴다? 장유샤가 미쳤어요. 70대 중반에 미래가 뭐가 있다고. 시진핑 싸우고 중국을 버리고 미국 가서 중국 최고 군사 책임자가 중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망명해서 뭘 얻겠어요. 그런데 그런 핵기밀을 넘겨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히려 장유샤, 월스트리트저널은 왜 그런 보도를 했을까요? 그러게요. 아마 중국에서 나온 얘기일 거고, 네. 중국에서 그 얘기를 누가 했겠느냐, 그 정도의 핵심적인 기밀을 전달할 사람이 없죠. 의도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왜? 장유샤라고 하는 중국군 최고 지도부를 숙청을 했으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쉽게 말하면 장유샤의 체면을 깎는 거죠. 의도적인 중국 정부의 공작일 가능성이 있다. 장유샤가 간첩질을 했다. 왜냐? 장유샤를 잡아갈 명분이 희박한 게, 겉으로 보면 장유샤는 중월전쟁, 네. 중국과 베트남 전쟁에서 참전했던 베테랑 군인이에요. 참전 경험이 있어요. 몇 안 되는. 장유샤 보면 강직하게 좀 생기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강인하게. 중국 군부 내에서도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중국은 당중앙군사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재밌는 게 일반적인 나라라면 대통령, 총리,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이렇게 내려가죠. 지휘체계가. 중국은 아니에요. 중국은 당이 지배하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노동당이 군을 지배하고 중국 공산당이 인민해방군 PLL을 지배해요. 내각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당의 인민해방군을 지휘하는 지휘체계가 핵심 지휘체계가 바로 당중앙군사위원회라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인민해방군을 지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직함이 뭐죠? 당중앙군사위 주석, 국가주석, 중국공산당 총비서 세 직함이 있거든요. 네. 요 세 개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중에 물리력은 당중앙군사위 주석인 거죠. 아. 덩샤오핑이라고 아시죠? 네, 알죠. 중국 개혁개방을 이룬 오늘 개혁개방의 아버지라고 불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오쩌둥보다 훨씬 더 중국 입장에서 위대한 인물은 전 덩샤오핑이라고 봐요. 오늘날 굶주림에 수천만 명이 굶어 죽던 중국을 세계 지도국가로 만든 게 바로 덩샤오핑 때문이거든요. 네. 물론 테란만에서 수천 명 이상 학살하고 한 책임도 있죠. 그 공과는 구분해야 되는 거고. 그 덩샤오핑은 그 세 개 중에 중국공산당 총비서 국가지석직이 없었어요. 오로지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만 갖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실권이 중요한 게 당중앙군사위원회거든요. 7명이에요. 시진핑이 1기, 2기, 5년, 5년, 지금 세 번째 3연임이거든요. 언제부터? 2023년부터. 맞아. 그럼 2023년 3연임을 결정한 게 2022년 10월에 20차 당대회예요. 그때 당중앙군사위원회 가 구성이 되거든요. 임기는 2023년부터 시작이 되고 7명이에요. 당연히 주석은 누구예요? 시진핑. 부주석이 둘이 있어요. 7명 중에. 하나는 허웨이둥, 하나는 장유샤 문제가 되는. 그 다음에 나머지 위원이 4명이에요. 평의원이. 리쌍부 국방부 장관, мя오와, 류젠리, 장성민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기율조사위원회 서기예요. 누구냐? 감사원장이라는 얘기예요. 군부에. 네. 이 사람이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7명이 시작이 됐죠. 근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2023년에 리쌍부 국방부 장관이 날아가요. 그 다음에 2024년에는 мя오와가 날아가요. 그 다음에 2025년에는 허웨이둥 부주석이 날아가요. 그러더니 최근 누가 둘이 나갔어요. 남아있는 부주석 하나였던 장유샤와 류젠리라고 하는 사람이 날아가요. 맞아요. 그럼 지금 남는 건 누구냐? 시진핑과 기율조사위원회 석인 장성민. 이 사람은 지난번 당대 전원회의 때 부주석을 승진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민간인인 시진핑과 정치장교, 감시위원 이 사람만 남고 나머지 5명이 모두 날아간 거예요. 총통 장군들이 다 날아간 싹 날아간 거예요. 타수청장. 이번에 2명 날아간 게 누구냐? 시진핑은 민간인이니까 실질적인 인민해방군 야전군 출신으로 최고가 장유샤거든요. 같이 날아간 류젠리는 누구냐? 우리를 치면 연합참모부 참모장이니까 합참의장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뭐 내전 아니냐, 쿠데타 아니냐. 말이 안 되니까 핵 기밀을 팔아먹었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장유샤가 왜 핵 기밀을 미국에 넘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돈은 넘칠 거고 권력도 넘칠 거고 망명한다? 지금 망명해서 뭐 어떻게 살아가요? 장유샤가 안 되는 거지. 일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권력투쟁, 군부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보통 시진핑 지금까지 집단지도 취재로 5년 2번씩 했단 말이에요. 장점인 후진타오 다 2번씩 했어요. 근데 지금 시진핑만 지금 10년 넘어서 지금 3기 15년을 향해 가고 있고 20년 사연임까지 노리고 있다는 건데 지금까지 장점인도 천하무적의 권력이었어요. 후진타오도 권력이 강했어요. 이 사람들도 안 했던 3연임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진핑 권력이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하죠. 3연임 시작할 때 이 7명이 같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땐 동지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강력한 시진핑의 3연임 시대를 연 사람들인데 시진핑의 반기를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같이 가야 영광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3연임을 결정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임명한 게 당중앙군사의 위원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시진핑 측근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측근 중에 측근이겠죠. 반기를 들 사람들이면 이 사람들 임명을 안 했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데 날라가요. 리상 국방부 장관 날라가. мя오와 날라가. 맞아요. 허웨이둥 부주석 날라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주석 장유샤와 류젠리 합참의장 참모장이 날라가. 차례로 날라가. 이유는 항상 뭔지 알아요? 심각한 기율 위반, 불법행위.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뭐냐? 부정부패 말고는 답이 없다. 부정부패다. 리쌍푸부터 날아갈 때부터 지금 시진핑의 목표는 뭐냐면 사회주의 강군이에요.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끝내라고 그랬어요. 대만 수복. 그 얘기는 안 했어요.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끝내라 그랬고 시진핑이 한 말은 딱 2가지예요. 2027년까지 전쟁을 끝내라. 그다음 대만 통일 수복 때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요 2마디밖에 없어요. 침공한다는 말은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준비까지는 끝내놔라. 침공 얘기는 다 미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진핑이 중국군 현대화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고 특히 로켓군. 왜냐?
로켓 미사일 부대가 있어야 대만 해역을 넘어서 상륙하기 전에 대만을 초토화시킬 수 있고, 두 번째, 그보다 먼저 미 대륙을 공격할 수 있는 핵 로켓 미사일이 있어야 미군 증원을 막을 거 아니에요. 작전력이 있으니까. 로켓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어요. 이미 다 여러분 찾으면 나옵니다. 근데 조사해 보니까 미사일 사일로 지하기지 뚜껑이 안 열려. ICBM에 들어갈 액체 연료 들어오니까 액체 연료가 아니라 물이 들어있어. 심지어 허거 있죠, 중국 음식. 네. 먹어봤죠? 맞아요. 그 허거 만드는데 미사일 연료를 빼들어서 태워 먹었어. 그걸 연료로 써서 구워 먹었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국이 로켓군에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해. 부정부패. 부정부패. 왜? 로켓군은 첨단이잖아요. 이쪽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기술이 들어가고 민간 업체도 들어가고 천문학적인 돈이 몰리니까 어떻게 돼요? 떡고물이 쌓이는 거죠. 떡고물이. 그래서 로켓군부터 시작해서 별들이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별들이 날아가기 시작했고, 그 과정으로 연장선상에 본다 그러면은 결국 중국 내에서 권력투쟁, 인민해방군이 시진핑에 반기를 줄 수 있는 구도는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남는 건 뭐냐? 부정부패밖에 없다. 왜 중국군이 반기를 못 드느냐? 모든 공산당 군대에는 당이 지배하고 야전군과 정치군인 두 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성민 지금 남아있는 기율조사위원회 서기가 바로 정치군인이 감시하는 거예요. 북한만 보면 군단장이 있으면 군단 정치지도위원이 있어요. 사단장이 있으면 사단 정치지도위원이 있어요. 대제급 다 있어요. 이 정치지도위원은 뭐라느냐? 이 사람들의 행동을 감시하는 거예요. 부대 이동권도 심지어 이 사람들한테 없어요. 부대 이동권도 시진핑의 직접 명령이 있어야만 인민해방군 이동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 최고 실세했던 리영호 총참모장, 합참의장이 있어요. 김정일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죽었죠. 이 김정일이 가장 믿었던 리영호가 2012년 7월 달에 처형당합니다. 이유는 뭐냐? 김정은의 명령 없이 부대를 이동시켰다. 그 정도거든요. 부대 이동 자체가 안 돼요. 왜? 정치장교 때문에. 네. 이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해서 정치장교가 당 중앙에 올려보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규모 병력을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저항을, 이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중국으로 치면 여기도 지금 정치장교 한 명 와서 우리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촬영하는 이 순간. 네. 근데 우리 둘이가 모의할 수 있어요? 야, 시진핑 잡으러 가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일반 나라로 생각하니까 중국에 무슨 부대가 베이징으로 향하고 있다, 뭐 총격전이 일어나고 있다. 공산당 군대를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산당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중국엔 딱 언제 있었냐? 림표 1971년 마오쩌둥이 후계자로 임명했어요. 림바오는 마오쩌둥 혁명 동지예요. 국국 내전 때 임명했어요, 후계자로. 근데 림비아오가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하니까 여기에 반기를 들었고, 장청, 마오쩌둥 와이프부터 시작한 4명과 갈등을 빚었어요. 그랬더니 림비아오가 간 크게도 자기 아들이 공군 실수였거든요. 결탁을 해서 마오쩌둥을 죽일 계획을 세워요. 이게 사전에 발각돼요. 그래서 이 림비아오 일가는 비행기 타고 몽골로 가다가 추락해 죽거든요. 아마 소련으로 가려고 했겠죠. 이 일을 있은 뒤로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했겠어요? 군 감시 체계를 엄청 어마어마하게 했죠. 감시 체계를, 정치 체계를. 그러니까 모든 공산당 체제 군에는 야전 세력이 있고 누가 정치장교가 있어요. 얘들이 훨씬 써야죠. 정치장교. 네. 정치국에도, 정치국 7인으로 보는 정치국에도 기율 담당이 있어요. 항상. 얘들이 제일 무서운 놈들이에요. 이런 체제인데 어떻게 쿠데타가 가능하고, 어떻게 병력을 이동하고, 어떻게 베이징으로 군이 가고, 어떻게 총격전이 벌어집니까? 그런 일들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중국에 사는 우리 교포가 얼마나 많고, 한족이 여기 시집 온 사람이 얼마나 많고, 결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당장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통하잖아요. 지금 베이징에서 뭐 총격전 벌었다 그럼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유튜브 보고. 유튜브에서는 지금 그런 가짜 뉴스 썸네일들이 범람하고 있죠. 가능하지가 않아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권력투쟁은 무소불위의 시진핑이 3기를 시작하면서 같이 만든 당중앙 군사위원회에 5명을 수청할 정도의, 이 사람들이 반기를 들었다? 그 정도 불씨인 사람들 앉혔다?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권력투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군본의 힘이 쓸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남는 건 뭐냐? 결국은 중국의 고질적인 부정부패. 중국이 왜 부정부패냐? 일단 중국 역사가 부정부패의 역사예요. 청나라 말기부터. 짱제스도 그 거대한 국민당 정권이 저 농촌에 시작한 보잘것 없었던 마오쩌둥 군대에게 몰락한 이유는 뭐냐? 바로 부정부패예요. 일단 대만이든 중국이든 군의 부정부패의 뿌리가 아주 깊어요. 대만도 한번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 라파이트 비리. 기억나죠? 그 인천봉 대령. 그 라파이트 비리는 정말 영화 소재예요. 대만 해군이 저렇게 헤매는 것도, 지금까지 헤매는 것도
군 비리 때문이겠다. 비리를 위해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는. 팔아먹은 거죠. 음. 최근 하이쿤이라고 중국이 대만이 진수한 잠수함. 네. 지난해 대만군의 진수에 인도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인도가 안 됐어요. 최근에 자망 훈련했다고 했는데 이제 자망 시험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도 아직 안 나와요 지금. 그 뭐냐, 군 비리를 썩어버렸기 때문에 해군력 건설에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자, 첫 번째, 중국이든 대만이든 그 뿌리 깊은 군 비리가 있어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뭐냐면 바로 중국은 공산당이 권력을 지니고 공산당이 시장을 추진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 권력과 금권이 다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마윈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몇 달 동안 사라지잖아요. 잡혀가서 조용해지셨죠. 그럼요. 기업 하나 망하게 살리는 거 다 중국 공산당이 결정해요. 이걸 레드 캐피탈리스트라고 그래요. 레드. 자본주의를 자본가들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덩샤오핑이 개혁개방했잖아요. 그 권력이 시장화를 누가 주도했느냐, 민간이 한 게 아니고 공산당이 한 거예요. 시장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공산당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 권력을. 두 번째가 봐도 레드 마피아 현상이에요. 우리도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부패 많이 저질렀죠. 맞아요. 마찬가지. 모든 결정권이 공산당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권력이 곧 돈인 거예요.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수십 수백 조의 이익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군인들 신발 여기서 만드나 저기서 만드나 그거 하나만 해도 그냥. 그러니까 레드 캐피탈리스트가 레드 마피아 현상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부정부패의 고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부정부패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 권력이 모두 공산당이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입법, 사법, 행정, 군권이 공산당이 다 있으니까. 경제 권력까지. 그 자리에 앉으면 이제 천문학적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줘. 레드 캐피탈리스트, 레드 마피아 현상인 거예요. 중국군 현대화라는 목표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군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네. 이제 이게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이 독재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독재는 필연적으로 썩어요. 왜냐? 전문성, 투명성 이것보다는 내 파벌, 내 충성도에 따라서 이 파벌을 형성하니까 어떻게 돼요? 투명성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은 권력을 장악했지만 하체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고 로켓군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지난해 연말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중국 군부의 상당수가 모습을 감췄어요. 맞아요. 지금 장성민 2016년부터 시진핑과 함께 2016년, 2018년 정도인가? 부터인가 본격적으로 기업 연도는 약간 좀 명확하지 않은데 한 8년 이상 규율조사위원회 서기 역할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뗀 별이 수십 개가 넘어요. 별만. 그러니까 어느 한 편이 아니라 지금 계속 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ICBM 엔진에 물 들어있어. 사일로 뚜껑을 안 열려. 안 열리면 어떻게 돼? 안에서 폭발하는 거죠. 이 미사일 연료 빼돌려서 호거 만들어 먹었어. 얘기가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정도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 그 정도로 썩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시진핑 입장에서는. 대만, 지금 제가 중국 관련된 중국 전문가분하고 대담을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대만을 왜 침공하냐, 이런 얘기인데, 중국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저거 어차피 우리 땅인데, 저 조그만 거 우리가 왜 못 건드려? 미국도 남북전쟁 했는데, 대만은 더 작은데, 저거 우리가 왜 못 저기를 해? 최근엔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도 치고 이란도 치는데 원래 내 땅인데 대만은 우리가 이거 중국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대만 침공을 기정사실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 생각은 합리적이면 대만을 침공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부수를 만드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죠. 그럼 시진핑 머릿속에는 제가 보기에 시진핑의 목표는 영구 집권이거든요. 사회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9월에 푸틴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해요? 야, 장기 갈아 끼면 영원히 산대잖니. 150년 산대지. 그게 바로 그 욕심인 거예요. 영원히 집권하겠다는 게 시진핑의 목표인데 그러면 중국 왕실 황제들이 뭘 해야 돼요? 통일해야 되는 거죠. 통일대업. 그럼요. 그 수나라 하면은 위대한 나라거든요. 중국 왕조에서. 그 수나라가 어떻게 돼요? 고구를 왜 건드려요? 통일 왕조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거든요. 거란이 고구를 왜 건드려요? 바로 통일 왕조를 위한 그 기초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란은 캐세이 퍼시픽이라는 항공사 아시죠? 네네. 그 캐세이가 거란이란 뜻이에요. 아, 그래요? 중국 역사에서 거란은 아주 위대한 근데 고구려한테 다 코피 터져서 망하잖아요. 그 왜 그랬겠어요? 중국 왕조는 집권하면 완전한 통일성을 추구하고 여기에 대한 저항 세력을 제거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시진핑 입장에서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대만 통일 저거는 숙명인 거죠. 해야만 하는 거. 영원히 남는 지향대가 되는 거죠. 저는 아직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바보짓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쪽에 들어가 보면 얘가 달라지는 거죠. 2020년까지 전쟁 준비를 끝내라. 로켓군에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주고 지난 9월에 어마어마한 중국군이 열병식 하면서 신무기 보였죠. 근데 당중앙 군사의 야전 군사력 5명은 다 숙청됐어요. 그건 뭐겠어요? 저렇게 보여주는 중국군 무기들은 대부분 다 껍데기, 성능이 의심스러운 것들이라는 거죠. 미국도 이제 겨우 만드는 전자기기 캐터폴트식의 항모, 사출기,
이걸 8만 톤 푸자람에 벌써 장착을 해? 음. 근데 푸자람 지금 어디 갔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건 시진핑의 딜레마인 거죠. 2027년까지 전쟁 준비를 끝내라고 했는데 지금 독재가 강화될수록 전통적인 부정부패. 중국은 군부뿐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천즈라고 하는 그 나쁜 놈 프린스 그룹. 맞아요. 우리나라 그 납치하고. 그놈 이제 잡혀갔죠. 그 친구도 아마 사형당할 거예요. 이번에 민가문인가 11명 사형당했으니까. 수십조 원을 주무를 때까지 네. 그 대부분의 피해자가 중국인인데 우리도 많지만 제일 큰 피해자는 중국인이었어요. 조직도 중국 범죄 조직이고 피해자도 중국이거든요. 근데 그런 천스가 왜 아직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러게요. 중국 내부에 부정부패 고리가 비호 세력이 있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건은 구조적으로 공산당에서는 군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없다. 철저한 감시자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시진핑 3개와 같이 출발했던 당중앙 군사위원회다. 그리고 많이 나왔지만 장유샤는 시진핑과 호영호 제하고 의형제고 장유샤 아버지하고 시중신 시진핑 아버지하고는 같은 국공대전 때 의형제였던 사람들이고 장유샤가 시진핑의 권력에 도전했던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게 보면 그 다음에 대만 침공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시진핑이 대만 침공을 결정하니 여기에 대해서 장유샤 예전 경험이 있던 장유샤가 반대했다. 그럼 대화를 하면 되지. 그걸 목숨 걸고 장유샤가 그걸 반대해서 목다쇼라고 반대했다. 그게 또 앞뒤가 말이 맞아요? 그 인터넷 보면 장유샤의 편지라고 우국 충정에 쓴 그 편지가 돌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런 편지 본인이 썼다고 안 했죠. 자기 친구가 썼다고 그랬죠. 네. 네. 일단 맞아요. 그다음에 그 편지가 어떻게 왜 미국가 있어요? 그게 그거는 미국의 핵기술을 넘긴 거랑 똑같은 얘기죠. 편지를 썼으면 중국 내부에 중국의 우국지사한테 남기지 그게 왜 미국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기술 넘겼다, 장유샤 편지다, 뭐 베이징을 군이 침공한다, 뭐 총성에 들렸다, 뭐 지금 뭐 중국 군부가 지금 뭐 장에서 총성파들로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는 박사님 장유샤도 부정부패 때문에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이 뭐 다 옳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사회주의에서 공부했잖아요. 소련에서. 네. 그 사회주의 시스템은 부정부패의 천국이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쿠데타가 어려운 군이 정치화되기 어려운 구조에서 같이 3기를 시작했던 장유샤가 시진핑 권력 기반을 강화했던 장유샤가 왜 시진핑에게 도전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장유샤가 남았던 이유는 뭐냐? 마지막까지 살리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나 파면 팔수록 장유샤까지도 이 거대한 부정부패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으니 결국은 읍참마속으로 날린 게 아니냐라고 생각되는 거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7인 체제에서 자기한테 일러바쳤던 기율조사위원회 장성민 빼고 본인은 민간인이고 네. 야단 5 그중에 존경받는 장유샤까지 날렸으니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기율 위반, 심각한 불법, 외곽으로는 핵기술 팔아넘길 때 장유샤가 편지를 썼대. 이거는 아마 중국에서 아마 반중 인사들이 제가 보기엔 만들어낸 것 같아요. 아는 대만계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나오는 건 제 판단은 중국 내부에 정말 이거 심각하죠.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그럼 이게 많은 분들이 야 중국 군부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거보다 오히려 중국 자체적으로는 더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 군대는 쉽게 말하면 핫바지예요. 그러니까 왜 히틀러가 스탈린 군대를 쳐부시고 왔느냐. 스탈린이 대숙청을 하면서 유능한 야장군들 모두 처단했거든요. 정치군인들을 박아놓으니까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정치군이 명령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파트피사를 뚫린 거예요. 스탈린이 어떠고 싶어서 주코프라고 하는 장군 불러다가 주코프한테 정권을 줘요. 그때부터. 네 맘대로 해라. 잘 싸워. 나중에 주코프가 싸우니까 또 겁나잖아요. 지금 스탈린이. 그러니까 또 세력을 약화시켜요. 자, 사회주의 군대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핫바지 군대예요. 왜?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중대급 이상 이런 권한도 없어요. 전쟁을 어떻게 하고 쿠데타를 어떻게 병력 이동을 어떻게 시킵니까? 그러니까 중국 군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 문제죠. 자기 최측근 당중앙 군사의 야전군 5명을 모두 날릴 정도로 군대가 썩었다는 얘기죠. 썩었다. 그러면 한국마음 제대로 돌아갈 거면 지금 제20 2030년까지 스텔스기 1000대 만들어 작동 제대로 하겠어요? 지금 첨단 나온 무기들이 성능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중국도 똑같아요. 북한하고 너무 무기 개발 단계가 빨라요. 빨라요. 아주 빨라요. 우리 KF-21 이제 42개월 이제 하고 그것도 공대공 나눠서 블록 1 또 블록 2 장기간 하죠. 중국은 안 그래요. 후딱딱 해서 찍어내요. 그 얘기 뭐예요? 다 부실 투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매우 높다는 얘기죠. 자기 최측근마저도 너무 보다 못해서 체포할 정도로 뿌리 깊은 부패 구조가 있고 중국군의 상황은 무슨 대만 침공하고 미국 이긴다가 택도 없다. 택도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시진핑은 대만 침공할 생각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야전 세력들이 모두 없어졌으니까
5대 전구사령관만 있고 위에 상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없거든요. 시진핑이 결정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장성민이 기울조사위원회니까 훨씬 위험해지는 거죠. 시진핑은 민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군부가 흔들린다고 그래서 동북아 안정된다. 아니죠. 박사님, 트럼프하고 비슷해요. 트럼프가 이제 전 트럼프 계속해서 트럼프가 위험한 짓을 많이 한다고 얘기해 왔어요. 이제 드러나잖아요. 선거부터 지금 몰락이 시작되잖아요. 지금 저는 몰락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 저렇게 민심을 어떻게 세계 질서 어지럽혀 놨는데 트럼프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냐고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일기 때는 트럼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트럼프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어른들의 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맥매티스 국방부장관, 맥메스터 안보부 장관, 에스퍼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막았거든요. 지금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다 아부꾼들만 옆에 앉혀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민간인들 막 쏴 죽이고 테러리스트 몰아가고 4살짜리 어린애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놓고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 바로 중간에 한머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다 이런 사람만 있기 때문이거든요. 시진핑도 마찬가지죠. 그럼 누군가 트럼프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좀 더 유화적으로. 그다음에 아이스가 이민단속국이 쐈으면 잡아서 조사해야죠. 근데 보호하고 테러리스트라고 이 사람들은 살짝 빼돌리려고 그러고 아마 일파만파로 번질 거예요. 위험하죠. 그 트럼프의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위험했어요. 제가 웅달 책방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옮어가면서. 시진핑도 마찬가지예요. 시진핑도 브레이크가 사라지니까 이제 뭐 중국이 약해진 거야? 아니죠. 어떤 위험한 행동할지 모르는 거죠. 중국군은 허약하고 부정부패지만 오히려 전쟁 가능성은 더 높았어요. 시민층 말 한마디면 이제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의 문제점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도 불확실성을 만들잖아요. 처음엔 주먹으로 펑 때리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자, 베네수엘라 문제 해결됐어요? 마두로만 잡아갔잖아요. 네. 마두로 잡아가고 얘기했던 마약 얘기 하나도 하지도 않잖아요. 부정선거 얘기 꺼내지도 않잖아요. 지금 마두로의 최측근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손잡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말이 틀린 거잖아요. 이란 갔잖아요. 지금 이란 가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박사님, 저희 2부에서 깊게 얘기 나눠보기 전에 이번에 무국화 시대라는 또 책을 신간을 발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지금 이 얘기입니다. 무국화. 다극화 그러잖아요. 절대 강자가 없는. 그러나 다극화 이면이 무국화예요. 왜냐하면 냉전기 때는 소련 진영과 미국 진영,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이 두 개의 진영을 형성하면서 냉전적 질서를 유지했어요. 뭐냐? 자기 진영은 자기가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 두 진영 간에는 3차 세계대전의 위험성이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분쟁이 있어도 지금보다 분쟁의 규모나 정도가 낮아요. 커봐야 베트남 전쟁, 미국은, 소련은 아프간 전쟁 이 정도거든요. 물론 중동 전쟁이 있고 그러지만 그건 계속되는 거고. 네.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니까 러시아가 자기 진영의 질서를 유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눌려있던 그 분쟁들이 막 터져나와요. 네. 유고슬라비아 내전, 러시아 조지아, 체첸 1차, 2차 전쟁.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민족군 그대로 있어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 1차, 2차, 러시아, 우크라이나, 2014년 돈바스 내전, 크림반도 합병, 2022년 6월 러시아의 전면 계속 터지는 거죠. 중앙아시아 탄탄탄 지금도 갈등 상태예요. 국가들끼리. 어마어마한 자본주의 진영은요. 미국의 힘이 약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좀 갈등이잖아요. 파키스탄, 인도 전쟁했죠. 지금 아프가니스탄 껴서 지금까지 계속 지금 폭발 직전이에요. 태국, 캄보디아 전쟁했죠. 이거 지금 해결된 거 아니에요. 네. 영토 문제. 후티 준동하죠. 소련 해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해서 걸프 1차, 2차 전쟁이 일어났죠. 양안 전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무질서잖아요. 그 다음에 트럼프에서 시작된 경제적 무질서. 전 세계 자본주의 위기거든요. 전 세계 지금 G7 중에 2% 성장하는 게 미국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정부 부채. 그 트럼프가 난리쳤던 이유가 정부 부채잖아요. 쌍둥이 적자. 120%거든요. 영국이 100%. 마크롱이 지금 문제 해결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죠. 110%. 이태리 140%. 일본 250%. 중국은 80%라고 그러는데 그건 공식적인 정부 부채고. 지방정부, 국영기업 합치면 300%가 넘는다는 소리, 부채의 늪이. 신기술이 나오면 새로운 취업기회가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빅테크의 특징은 뭐냐면은 고용 거의 안 해. AI가 고용을 늘릴 것 같아요. 피지컬 로봇이 만들어지면 휴머노이드 나오면은 사람들 일자리가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겠죠. 플랫폼 기업, 노동질 나쁘죠? 플랫폼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AI 기반이거든. 정보, 인터넷, 네트워크, 고령화, 저성장, 인구절벽, 그 자본주의 위기의 혼돈이. 여기 트럼프는 보호무역 질환에 충격을 주면서 국제 정세를 어지럽히고 있죠. 글로벌 우경화, 불안하잖아요. 네. 안보, 경제.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합니다. 배려보다는 변화보다는 기존 질서. 우리 민족이 중심이고 외국인들은 혐오의 대상이고 이런 큰 흐름으로 우경화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극우들이 생겨요. 극우들이 극단적인 베타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극단적인 세력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극우가 형성이 되면 극좌도의 형성이 될 수 있는 다 배경이 되는 거거든.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정치 위기로 갑니다. 왜 트럼프가 설치느냐? 이러면은 스트롱맨, 강해 보이는 사람, 네. 세 보이는 사람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기존의 냉전기에 때는 질서가 있었거든요. 냉전 질서 옳든 그러든 간에. 근데 이게 해체되니까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강력한 권위주의, 절대자, 초인, 무조건적인 순종, 파괴성, 이게 뭔 해결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의존해. 그러니까 여기에 부합하는 지도자들이 이제 설치기 시작한 거예요. 스트롱맨의 시대, 선동주의자의 시대, 극우의 시대가 돌아온 거예요. 정치 위기까지였죠. 그럼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위험이 또 생겼기 때문에 인류는 지금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재앙, AI의 위험성, 팬데믹, 미래 시대는 AI 시대는 전기가 의외로 핵심이에요. 전기 먹는 하와들이거든요, AI가. 그럼 화석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로는 해결이 안 돼요. 원자력의 시대가 돌아옵니다. 전 세계가 원자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드리마일, 후쿠시마, 체르노빌 이미 사태 경험했잖아요. 네. 그다음 지금 뭐 바이러스, 팬데믹, 우리 코로나 한번 경험했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인류가 협력을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파리 기후협약 탈퇴, 지구온난화, 사기야, 각자 도생이 지금 가고 있죠. 우리가 직면에 있는 거대한 혼돈, 그건 이제 다극화를 넘어서 무극화라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책임을 안 진다. 강대국은 책임 안 지고 국제기구 유엔은 식물인간화되고 트럼프 다 탈퇴하잖아요 지금. 맞아요. WHO부터 시작해서 WTO, FAO부터 뭐 이런 많은 국제기구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불확실성, 정치, 경제, 안보, 새로운 위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세계는 협력해요? 협력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일단을 그런 현상들을 제가 무국화 시대로 진단을 했고 여기에서 트럼프, 중국, 미국, 러시아 여러 가지 혼돈된 상황들을 진단을 하고 있는 거. 좋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꼭 서점에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란에서 정권 하메네이 정권 퇴진 시위가 들불처럼 일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지금 좀 진압이 된 상태인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베네수엘라처럼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엄포를 두면서 항공모함 많은 군사력이 지금 이란으로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란 상황 어떻습니까? 이란은 항모 전단 이란 근처로 이동을 했고요. 네. 한 개의 항모 전단과 9척의 전투함, 구축함들이 전단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이란의 반체제 시위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반체제 시위를 하는 나라가 한둘이에요. 그렇죠. 많이 있죠 사실. 많이 있죠. 미얀마는 뭐 지금 군부랑 내전 상태고 여기 동남아시아도 젠지 세대 인도네시아 반체제 시위에 있었고 네팔에 있었고 맞아요. 방글라데시에 있었고 스리랑카에 있었고 동티모르에 있었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는 트럼프 대통령 관심 없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국내 정세 내전 간섭은 금지하는 게 국제법적인 관례예요. 세계 최악이 어디 있어요? 북한이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기도 지금 내전 간섭 해야죠. 얘가 이란보다 더 하거든요. 이란은 인터넷 금지했지만 북한은 인터넷이 원래 안 돼요. 여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란에 왜 한 대를 보내고 그럼 그리 트럼프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는 이란의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을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이란의 민주화 이렇게 말하네. 자, 지난번 이란 시위 때 지금은 약간 진정된 상황이에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3,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났다고 이란이 본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2,900명은 신원도 공개를 했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 이란 시민들한테 이란 국민들한테 이란의 관공서를 공격하라고 말했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왜 공격해요? 정권에 타격을 주려고? 그렇죠. 정권을 무너뜨리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항모를 보낸 이유는 뭐냐? 핵 협상 때문이래요. 이란 민주화 얘기 안 해요. 왜냐? 미국이 이란을 폭격했던 이유는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 지난번에 이스파한, 나탄스, 포르도 세 군데에 있는 농축시설을 공격을 했거든요. 이스라엘도 폭격을 했죠. 이란을. 전쟁했죠. 기억나죠? 네. 이란도 반격을 했고. 자, 이란의 문제는 뭐냐? 이란에 제재를 하고 있고 미국과 대립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란 민주화를 지원하는 것처럼 지금 알고 있지만 네. 지금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한 지난번의 이유는 불법적인 농축이었고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란에 대해서 지금 이란의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격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핵 문제 해결하자. 핵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명분이거든요. 왜? 자, 마두로는 미국 법정에 나르코 테러리즘 으로 네. 트럼프 일기 때 2021년 1월에 이미 기소가 돼 있었어요. 현상금도 붙었고 바이든 정부에서 이어졌고 바이든 정부에서 현상금이 더 커졌어요. 델타 포스가 투입돼서 마두로를 잡아갔죠. 네. 남의 나라 대통령을. 네. 그리고 내렸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ICA가 아니죠. 그 마약 단속국. 미국의 DEA 마약 단속국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갔죠. 이렇게. 네. 그럼 뭐냐? 바로 현행범을 체포했다 이거예요. 남의 나라 대통령이시지만.
우리가 전쟁을 한 게 아니고 범죄자를 대통령이 좀 그렇죠. 체포한 거다. 전쟁 행위는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 전쟁이 하고 나서도 전쟁권을 갖고 의회하고 미국하고 막 대통령 만나 싸워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가 뭐라고 안 하는 이유는 뭐냐? 현행범을 잡아간 거거든요. 말이 안 되죠. 아무리 남의 나라 대통령인데 현행범으로 잡아가요. 그거는 그것도 형식적으로는 갖췄다 이거죠. 적으로는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지금 착각을 해요. 마두로가 독재자고 인권 침해고 부정부패고 마약이고 그다음에 참 그렇게 댓글 많은 제가 많이 욕을 먹은 게 뭐냐? 트럼프를 모른대. 왜? 베네수엘라는 이게 아니라 부정선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댓글 많이 보시죠? 네. 부정선거였으면 마두로의 최측근이 누구냐? 로드리게스 부통령이거든요. 부정선거의 결과로 당선된 게 마두로고 로드리게스일 거 아니에요. 그럼 로드리게스 공범이잖아요. 근데 로드리게스하고 협력하잖아요. 부정선거면 로드리게스 잡아가야죠. 그쵸. 로드리게스 정권을 무너뜨려야죠. 아니잖아요. 오히려 마차도에 의해서 이 선거 출마가 금지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마차도 노벨 평화상 탄 사람 그 사람을 지원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그 사람 지원 안 하잖아요. 노벨 평화상 메달만 선물로 받고 그냥 입 다물고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마두로 잡은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차도한테. 당신은 베네수엘라에서 지지를 못 받고 있어. 뭘 지지를 못 받아요? 압도적인 지지 받았는데 예비선거에서. 그럼 트럼프가 부정선거 때문에 베네수엘라 개입했다는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쵸. 로드리게스를 잡아가야 돼. 로드리게스 협력하잖아요. 로드리게스가 부정선거했다고 지금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슬 직구하고 조사해요? 아니잖아요. 착각하는 거죠.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로드리게스 지금 부정선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심지어 마약 얘기도 안 해요. 맞아. 마약 얘기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안 해요. 아예 지금 석유 얘기만 하고. 석유 얘기만 하잖아요. 왜? 로드리게스가 부통령이면서 석유산업부 장관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이란으로 와볼게요. 자, 이란으로 와볼게요. 그러면 지금 일촉즉발처럼 언제 전쟁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좀 여기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베네수엘라죠. 네. 자, 미국에서 가깝죠. 네. 여기에는 지난해 12월 전후에서 항모 전단이 와 있었고 강습 상륙함이라고 하는 네. 쉽게 말하면 상륙 병력을 실은 상륙함이 같이 와 있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베네수엘라에 상륙한다는 얘기죠. 물론 상륙할 생각도 없었고 마두로만 잡아갈 생각이죠. 처음부터. 요랬거든요. 네. 자, 이란으로 와볼게요. 현재 여기에 언제든 공격한다고 그러죠. 맞아요. 항공모함 한 척, 구축함 9척이에요. 강습 상륙함은 없어요. 상륙 병력은 없다고 해요. 병력은 없다. 공군만 있다. 그럼 뭐예요 지금? 해봤자 폭격이라는 얘기죠. 베네수엘라는 마치 전면 침공해서 전면전을 할 것처럼 했지만 지금 이란은 그 상륙 전단이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향후 추가될지 모르겠지만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베네수엘라는 이란이 베네수엘라 인구의 3배 일단. 그 다음에 이 군사력이 베네수엘라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훨씬 세다 이란. 그럼요. 이란을 전면적인 육상 침공을 한다? 자살행위죠. 지금 병기군만 40만, 혁명수비대 한 25만, 바시즈 민병대 최소 100만. 근데 여기서 수십 년간 지금 이라크 민병대,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를 지원했는데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무락한 지원했는데 이 이란의 국방력이 그냥 의도 터지니까 쉬워 보이지만 그게 장난이겠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한국 상륙함을 안 보낸 이유는 뭐냐? 그게 안 통하거든요. 베네수엘라는 통하거든요. 워낙 허접스러우니까 군대가 마치 상륙하는 것처럼 거기 시선을 돌린 다음에 대통령을 잡아갔거든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자, 첫째, 상륙전을 못해요. 두 번째, 하메네이를 어떻게 잡아가요? 마약범도 아니잖아요. 그쵸. 잡아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남의 나라 그 최고 지도부를 잡아가요? 세 번째, 이 사람은 신정체제 지지가 있든 없든 간에 신정체제 그 성직자란 말이에요. 네. 지지는 없죠. 나쁘죠. 이란 국민들 학살이니까. 어쨌건 그럼 제거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체포한다? 이건 자살행위예요. 또 하나 지금 얘기가 나오지만 베네수엘라 이 잡아갈 때 미군 한 명도 안 죽었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심각한 부상자도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마두로 안가를 내부 구조를 어떻게 알아요? 안에 내부 공모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나오잖아요.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공격 전부터 협상하고 있었다. 미국과. 마두로만 잡아가면 가겠다. 그럼 지금 엑스맨은 로드리게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과. 지금 로드리게스 지금 대통령 노릇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로드리게스 장악하고 있는 석유산업부터 시작해서 기득권층들은 그냥 빨대를 중국에 가는 빨대를 미국으로 옮기는 구간이에요. 협상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이란에 이 안에 하메네이 이 내부에 친미 그런 엑스맨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베네수엘라는 다르죠. 그다음 만일에 이란에 있는 하메네이를 제거한다. 몸통이 뱀의 머리를 하나 딱 치면 몸통은 아무 역할 못하죠. 네. 근데 만일에 이 뱀이 메두사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여러 개라면 또 하메네이 제거해도 신정체제는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혼란이겠죠. 오히려 하메네이가 통제하는 게 낫지. 하메네이가 제거되면 어떤 불확실성이 커질지 몰라요. 그다음 이 이란 북부에는 여기 아제르바이잔, 여기 아제리족이 있어요. 여기 아제르바이잔이거든요. 붙어 있거든요. 쿠르드족도 있어요.
페르시아계 이란 민족은 한 55% 65%밖에 안 돼요. 내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다음 이란을 여담하고 가만히 있겠어요? 카타르 그때 폭격했잖아요. 맞아요. 아랍 카타르. 오늘 뉴스 기사 보니까 미국이 폭격하면 이스라엘이 폭격하면 주변국들 뭐 석유 시설 날려버리겠다. 날려버리겠다. 사우디도 있어요. 자, 이스라엘도 때릴 수 있어요. 이 주변에 지금 이쪽 일단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런 모든 쿠웨이트 여기에 있는 미군 시설부터 시작해서 정유 시설이 이스라엘까지도 얻어맞을 수가 있어요. 가만히 죽겠어요? 작정하고 남의 나라 정유시설 노리면 세계 경제에 유급. 당연하죠. 그다음에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이 호르무즈해부터 네. 석유 수출 여기까지 모두 다 석유 중요 수송로란 말이에요. 중동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 문턱에 지금 이란이 있다고요. 위치를 아시겠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어떻게 공격을 해요?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불확실성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막 보낸 다음에 어떻게 말해요? 일단 외교가 우선적인 해법이에요. 협상을 위한 지금은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핵 협상을 지금 이란 내부가 어려우니까. 핵 협상을 말하지만 핵 문제가 여기서 갑자기 왜 튀어나와요? 핵 문제가 최근에 악화된 게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투 스피릿으로 이스파한, 나탄즈, 포로도 공격한 다음에 완전히 파괴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핵 문제 끝난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말에 따르면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제 와서 지금 핵 문제가 악화된 것도 아닌데 이란이 핵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더 상황은 나쁘지만 더 나빠진 건 아니에요. 갑자기 왜 항모를 보내갖고 지금 뭐 핵 문제 핵 협상한다고 그래요. 핵 협상이 지금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자원이 목표라고 그러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 결정했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 목표는 석유였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예요. 이란은요. 세계 석유 매장량 3위예요. 가스는 세계 2위예요. 1위 러시아, 2위 이란. 석유 매장량 베네수엘라 2위 사우디, 3위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지금 하메네이가 알았어. 협상할게. 그리고 석유에 대한 협상만 하면 트럼프는 바로 악수할 거예요. 왜? 베네수엘라 장악하고 이란 영향력 장악하고 세계 1위의 석유 생산국은 미국이거든요. 그러면 1위와 3위의 매장 국가를 영향력에 넣게 되면 트럼프의 에너지 패권 지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이란의 시위나 핵 협상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란의 베네수엘라에서 나왔잖아요. 자원을 노린 거다. 베네수엘라에서 부정선거 아무 관심 없잖아요. 부정부패 아무 관심 없잖아요. 마두로 잡아가는 다음에 마약 얘기 하지도 않잖아요. 우리 석유 산업 되살릴 거야. 판도는 다 내가 쓸 거야. 심지어 베네수엘라 내가 경영할 거야. 로드리게스하고 협력하잖아요. 마두로 빼고 베네수엘라에서 그동안 인권유린 부정선거 한 사람도 잡혀간 사람이 있어요? 처벌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착실하니까요. 자, 이란 갔어요. 이란 왜 갔어요? 명분은 핵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란은 핵물질이 두 가지거든요.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이란은 플루토늄은 없어요. 농축우라늄도 지금 60%예요. 핵물질로 가려면 90%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60% 지금 멈췄어요. 핵무기가 없어요. 핵실험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뭐 때리고 그러고 있어요. 북한으로 와볼게요. 플루토늄도 있어요. 고농축우라늄도 있어요. 핵탄두 100개 내외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말했어요. 1년에 10에서 20개 핵탄두 만들 거라고. 그럼 누굴 때려야 돼요? 북한을 해야죠. 얘네는 핵무기도 없다니까요, 지금. 핵무기도 없고 플루토늄도 없고 핵물질도 완성 단계가 아니에요. 네. 근데 폭격해요? 계속해서 폭격했어요, 이미. 네. 목표 뭐예요, 지금? 그럼 석유인 거예요. 석유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석유를 확보해서 러시아나 중국, 특히 중국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큰 그림이 있는 건가요? 중국은 그 다음인 거죠. 일단 확보하고. 트럼프한테 석유 패권을 가지게 되면 트럼프는 A에서부터 Z까지예요. A에서 Z까지 석유가. 왜? 석유 패권을 장악하면 석유 생산량 1위, 매장량 1위와 3위 요걸 장악하면 여기 시설을 재건하면 미국이 전 세계 석유 유통망의 3 내지 40% 장악해요. 압도적이다. 패권 1위가요. 가격 결정은 누가 가져요? 그럼 미국이 가져. 트럼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는 저유가 인플레 막을 수 있어요. 트럼프노믹스가 완성이 돼요. 말했던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중국 석유 공급량의 이란이 파는 거에 80%, 베네수엘라가 파는 게 80%가 중국으로 갔다고 봅니다. 중국 석유 수명 한 20%쯤 돼요. 20%면 작지 않죠. 작지 않죠. 그럼 중국이 코 터지죠. 나머지 대체사람 목줄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 잡을 수 있어요. 푸틴. 석유 팔아 장사하잖아요. 전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가를 떨어뜨리면 전쟁 못하죠. 그럼 이게 다 이어지면 어디로 가요? 트럼프 지지 기반 표로 가요. 트럼프한테 석유 패권은 A부터 Z, Z까지 모든 게 다 석유인 거예요. 트럼프가 모든 전쟁에 이란, 파키스탄, 인도 전화했죠. 캄보디아, 태국 전화했죠. 푸틴하고도 알래스카를 만났지만 항상 전화하죠. 네타냐후 만나지만 항상 전화하지. 행동을 안 하잖아요. 딱 두 나라 폭격했잖아요. 베네수엘라, 이란. 자원이 있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 물어봐요. 북한은 안전하냐? 북한은 안전해요. 왜? 석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폭격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얻을 게 없다. 지금 정확히 답이 나오잖아요. 딱 두 군데만 손을 썼어요. 그쵸. 이란과 베네수엘라.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얘기했던 그렇게 부정선거론자들을 참 섭섭하겠지만 부정선거 얘기 안 하잖아요. 로드리게스가 부정선거로 된 사람인데 그 사람 왜 협력을 해요? 트럼프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가서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 이란 국민들이요 저항하라. 관공서를 장악하라 그래놓고 개입 안 했잖아요. 이란 국민들이 아주 좌절했다는 거예요. 트럼프에 대해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지금도 가서 이란 민주화 얘기 안 하잖아요. 핵협상 얘기하잖아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말로는 핵실을 다 때려 부셨다고 그래놓고 사우디와 베네수엘라를 보면 트럼프의 빅픽처는 결국 석유다. 석유 패권이다. 하메네이의 이란이 미국에 굴복을 해서 석유 관련해서 어떤 미국에게 뭐 경제권을 넘기던가 협력을 통해서 화해를 한다면 의외로 하메네이 정권을 미국이 인정하고 갈 수도 있는 건가요, 박사님?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해요. 석유만 넘기면. 그런데 하메네이 이란이 어떤 문제가 있냐. 원래 팔레비 정권이었잖아요. 1979년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신정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호메이니가 왜 혁명에 성공했느냐. 이때 팔레비 정권이 친미, 친영국, 석유 자원 권력의 대부분 석유 이권을 미국과 영국에 넘겨준 상태였거든요. 친미, 반공, 독재 정권이었거든요. 석유로 인해서는 부자들만 잘 살고 미국과 영국만 배부르고 독재치가 끔찍했어요. 사바크라는 비밀 경찰이 온갖 못된 일은 다 했어요. 고문, 처형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혐오가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의 성공의 배경이거든요.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에 뿌리는 그 반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반미 친러 친중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메네이 정권은 뿌리부터 뼛속 깊이 반미인데 협상을 하고 싶어도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럼 또 국민들한테 그걸로 지지했는데 그걸 버리면 또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국민들은 설득할 수 있겠죠. 우리가 먹고 살려고. 근데 이 신정 정권의 경직성이 만들어진 거죠. 신정 체제에. 반미를 그 핵심으로 했는데 어느 갑자기 반미를 버린다? 이게 쉽지가 않죠. 갑자기 김정은이 미국 제국주의자가 아니라 미국은 참 좋은 나라여서 이러면 갑자기 너무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북한보다 더 어렵죠. 더 어렵다. 이게 종교국가니까. 종교국가니까. 이게 또 사연이 있는 게 1925년에 팔레비 왕제 시조죠. 레자 샤 팔레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팔레비 왕조를 세우거든요. 그러면서 이때는 BP, 브리티시 피트롤리움이라는 회사 아세요? 석유에서 영국 회사죠. 전신이 여기서 꿀을 빨고 있었어요. 그래서 꿀을 빨고 있는데 왕조지만 총리제가 있었거든요. 총리는 이제 허수아비죠. 근데 모사데그라는 총리가 있었어요. 1951년부터 53년까지. 이 사람은 이란 최초이자 최후의 입헌 민주주의자로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주의자, 의회 민주주의를 주장을 했고 이란의 석유는 이란 국민들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란 석유의 국유화를 시도합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도 그렇게 했어요, 시작은. 그랬더니 영국이 석유 이권을 뺏길 것 같으니까 미국의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미국의 CIA 그리고 영국의 MI6 정보기관이 개입을 해서 모사데그를 축출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까지 꿀을 빨아요. 브리티시 피트롤리움과 미국이 이란 석유를 양대를 빨아먹는 세력을 재편이 돼요. 여기에 팔레비 왕조가 들어서서 어마어마한 부정부와 독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반미의 뿌리가 생각보다 깊죠. 깊네요. 지금은 하메네이가 워낙 미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란 시위 때 팔레비 왕도 돌아와라는 얘기 나온다고 그랬죠? 맞아요. 일부의 세력이에요. 팔레비 왕제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아요. 근데 팔레비 왕조 돌아와라는 얘기가 왜 중요하냐? 악명 높은 팔레비 왕조가 소환될 정도로 하메네이가 싫다는 거죠. 넌 더 싫어. 예, 팔레비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팔레비가. 그러니까 이런 농담 있잖아요. 쓰레기차 펴려다가 똥차 만났다는 똑같은 상황인 거죠, 지금. 그쵸.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 팔레비가 돌아간다? 집권하기 쉽지 않아요. 그쵸. 김일성 시대가 차라리 나았다고 김정일 시대 때 나왔던 것처럼.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김일성 힘들었는데 김정일이 더 힘들게 고난하는 건 김정일보다 더한 김정은이 지금 이거 비슷한 거지. 그런 논리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란이 갑자기 친미로 돌아서 왜 하메네이가 워낙 미우니까 미국이라도 지금 그런 거지 미국이 좋은 게 아니에요. 덜 나쁜 놈인 거지 더 좋은 놈은 아닌 거예요. 근데 미국은 지금 이란 국민들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말로만 트럼프가 좀 저항하세요 그런 다음에 개입도 안 했고 3,000명 많게는 3만 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개입 안 했잖아요. 맞아요. 이란 국민들이 쳐들어게 죽어가는데 트럼프가 책임 있죠. 이란 국민들이 저항하라 그래놓고 지금 개입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제 가서 지금 이란 국민들 얘기하는 것보다는 갑자기 핵 얘기하잖아요. 핵협상 얘기하잖아요. 왜? 때리려면 구실이 있어야 되니까. 마두로는 마약 테러범이라고 잡아갔지만 하메네이는 아니잖아요.
미국 국내법으로 범죄자가 미국에 기소된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베네수엘라든 이란이든 약육 강식의 국제 질서 네. 그리고 트럼프의 에너지 패권 이게 기본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박사님, 전 세계가 정말 1, 2년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알던 평화로운 어떤 국제화 시대 혹은 외교의 시대가 가고 리더십이 없는 서로 예. 전쟁이 난무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동아시아, 일본에서도 지금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예, 굉장하네. 다카이치 사나에 그러니까 지난해 총리로 임명될 때만 해도 네. 약으로 치면 원 포인트 릴리프 사실 고이즈미라고 하는 고이즈미 전 총리 아들 예, 지금 이제 농림수산상을 하다가 지금은 방위상을 하거든요. 그것도 웃겨요. 농업하다 갑자기 방위상을 해요. 우리를 지금 농업부 장관 하다 갑자기 국방부 장관. 그럼 참 일본도 재밌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카이치보다는 고이즈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우세하다고 자민당 안에서 네. 또 다카이치가 됐을 때도 놀랐지만 왜냐 최초의 여성 총리였거든요. 다카이치가 됐을 때만 해도 원포인트 릴리프 고이즈미로 가는 중간다리 정도 또 오래 안 할 것이다. 거든요.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지지율이 내각 70% 이상. 지금도 거의 70% 이상이에요. 압도적인. 일본이 보통 한 3, 40% 나오지 않나요? 처음에는 70%면 네, 내려가서.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원포인트 릴리프가 아니라 일본은 총리가 의회 해상권이 있어요. 중의원 같은 경우 465석인데 다카이치 총리가 이 일본 유신회하고 겨우겨우 과반으로 릴리프 정권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기가 오면 일본은 총리가 의회를 해산합니다. 그래서 다시 신임을 못 해요. 국민들한테. 근데 다카이치 총리가 위태위태할 거로 보였는데 의회 해산을 전격 시도했고 아마 이게 나갈 지금 녹화하는 날이 2월 2일, 3일인가요? 오늘 2일입니다. 2일인데 아마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일 거예요. 근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자민당이 압승하는 거로 나와요. 비리비리했던 자민당이 압승하는 걸로 나오고 작년에 다카이치 총리가 될 때만 해도 연합해가지고 간신히 됐는데 지금은 단독으로 압승이다. 공명당하고도 이제 헤어졌고 공명당하고 이제 핀트가 안 맞아서 이 유신회를 끌어들여서 겨우 이제 과반인데 이제 지금 흐름으로 보면 자민당 단독 과반. 465석이거든요. 저라면 뭐 300석 이상까지도 볼 정도. 어마어마. 압도적이네. 네, 압도적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공명당도 있잖아요. 연립이니까. 그 다음에 참정당이라는 극우정당이 있어요. 극우정당. 다카이치가 극우 성향이잖아요. 그럼 연립 자민당 과반 넘어 연립 공명당 그 다음에 극우 참정당은 자민당보다 더 우경화되어 있으니까 같은 세력이라고 보거든요. 요걸 합치면 3분의 2를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와냐면 개헌이 가능하거든. 아베 총리 때 개헌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계속했던 게 헌법을 고치자였잖아요. 그때는 안보법제 2015년에 안전보장법제를 바꿨는데 이제 그 평화헌법 일본의 마지막 평화 세력들의 보루인 이 평화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게 3분의 2거든요. 지금 이 흐름이라면 지금 선거 전입니다만은 2월 2일 보도에 따르면 3분의 2 넘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자민당 단독 과반 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비리비리했던 다카이치 최초의 여성 총리. 그런데 왜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다카이치에 대한 지지 열풍. 다카이치 열풍이 큰 거거든요. 그쵸. 왜 그럴까? 거기다가 다카이치는 집권하자마자 사고를 쳤죠. 우리 기준으로. 그쵸. 대만 유사시 개입하겠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지금 관계는 최악으로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히토류에 지금 일본 내에 공장이 멈춰서고 있대요. 보도가 되고 있대요. 그리고 일본 경제단체에서는 중일 갈등으로 인한 우려, 심각하다 의견을 표명을 했고 일본 매체에서는 이 중일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도를 계속하고 있대요. 그럼 일본 국민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꾸로 다카이치 잘한다. 자민당 만세, 일본 말로 반자이라고 그러죠. 참정당, 우경화한 세력들이 약진을 하고 있고 이쪽 진보 진영, 야당 쪽은 지금 거의 괴멸되는 상태로 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는데 왜 국민들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우경화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왜 저러지?
바보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네. 왜 뭐지? 그러니까 이길 수 있으면 뭐지 지금 못 이길 상황이 경제적으로 좀 그러면 대책이 네. 없으니까. 근데 다카이치는 더 나가잖아요. 대만 유사시 참전하겠다. 이걸 넘어서서 대만 유사시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들을 구하러 가겠다는 얘기까지 더 내딜렀어요. 미국까지 구하러 가겠다. 그렇죠. 왜냐? 이게 먹히고 있거든요. 우경화. 일본의 극우 정서를 자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을 들여다보면은 첫 번째는 일본의 좌절입니다. 1980년대 일본은 G2였어요. 95년 미국 GDP의 70%를 넘었어요. 그런데 80년대부터 미국은 일본이 크는 걸 견제하기 시작했고 85년에 플라자 합의 네. 수출하지 마 이놈들아 때려요. 그 다음에 일본의 반도체 때리기 시작합니다. 한국을 밀어줬죠. 밀어준 게 아니에요. 이걸 때리니까 우리가 그 빈틈을 치고 들어간 거예요. 미국이 거저준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잘 그 빈틈을 가져갔다. 당연하죠. 미국이 우리를 왜 밀어줘요? 그걸 두들겨 패니까 우리한테 찬스가 생긴 거죠. 기회가 왔다. 기회가 온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를 도와준 거죠.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본은 이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85년에 플라자 합의했지만 왜 95년에 올라가는 N거니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GDP 비율이 상대적으로. 네. 엔화 가치가 높으니까. 95년을 정점으로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G2가 이제 어떻게 돼요? 독일, 인도, 이제 G5까지 떨어져요. G5까지 위상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세계를 호령하던 미국 GDP의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일본이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잖아요. 훨씬 잘 살았다는. 개개인으로는 더 잘 살았다. 넘었던 거예요, 사실은. 중국은 지금 미국 GDP 한 7% 되지만 인구가 14억이잖아요. 미국이 거의 어떻게 4배쯤 되잖아요. 그렇죠. 개개인의 삶은 비할 바가 안 되죠. 비할 바가 안 되죠. 속량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들한테는 그 좌절, 무기력, 계속해서 추락하는 일본 경제. 자동차도 딸려, 반도체도 딸리네. 이제 물가 보면은 한국이 더 비싸. 문화, 한류, 일본은 뭐지? 이런 일본인의 깊은 상실감, 좌절감. 네. 그 다음에 급속한 고령화. 일본 빠르거든요. 고령화. 이 고령화가 어떤 문제가 있냐. 이 나이 든 세대가 60년대 이 세대, 진보적인 세력이 강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력들이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노령인구가 많아져요. 인구 절벽, 저성장. 그 다음에 중국의 위협 중대, 쌩까꾸. 이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상처 입은 일본의 글로벌 안보 위협이 쌩까꾸 중국이라는 거대한 위협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된 상황에서 지금 외부 위협이 더 커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젊은 세대들은 과거에 어떤 진보적인 색채를 떴던 일본의 그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이 결국 아베로부터 시작되는 최근의 우경화의 배경이었던 거죠. 근데 아베보다 또 한 발 더 나간 다카이치가 튀어나와서 중국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본의 자긍심, 우경화하는 자긍심. 최근 참정당이 지금 돌풍을 겪는 것도 일으키고 있는 것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에게는 이 침체돼 있던 일본인들에게 일본 민족주의, 일본 우선주의 이걸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카이치는 계속해서 중국을 자극하는 객관적으로 뭐 이길 수 있냐 없냐보다 지금 일단 속 시원하게 해주는 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우경화의 목표는 뭐냐? 결과적으로는 군국주의. 군사제국화. 왜 일본은 지금 자위대라고 있지만 평화헌법이 있어요. 일본이 전쟁에 지고 우리 다시 사고 안 칠게라는 그 보장으로 3대 원칙이 있어요. 군대를 보호하지 않는다. 전쟁,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교전권을 부인한다. 그리고 우리는 전수방위, 방어만 한다. 남들이 올 때 우리는 방어만 한다. 공격은 안 한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회한 게 누구예요? 아베예요. 2015년 안전보장법제. 뭐라고요? 바로 이 집단안보.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미국의 의도 터져도 참전한다. 그 다음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방어가 아니라 만일에 나를 공격했는데 내가 막는데 나를 공격한 거기도 공격하면 되지 않겠어? 살짝 넘어가는 거지. 그걸 다카이치가 이번에 대만 유사시 개입, 그 다음에 구하러 간다로 확실히 선을 넘은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느냐. 만일에 이번에 일본의 우경화 세력들이 자민당이 과반을 넘고 참정당 그거부터 시작해서 공명당이 3분의 1 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신해 참. 개헌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헌법을 고치는 거죠.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박사님, 그러면 이렇게 일본과 동아시아의 지금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게 바로 제가 이제 이 묘국화 시대라는 책을 쓴 배경 중에 하나인데 왜 다카이치 같은 세력이 판을 치고 왜 트럼프 같은 이 극단적인 스트롱맨이 설치고 왜 전 세계가 우경화하는 속에서 극우들이 설치느냐. 그게 바로 불안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저기 전쟁이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무기 사죠. 전 세계가 무기 지금 암스 컨트롤, 군비 통제가 아니라 군비 경쟁 시대예요. 남스레이스. 어떻게 돼요? 노르웨이도, 폴란드도, 페루도, 베트남도 다 우리 K9 사가고 천무 사가고 그러죠. 맞아요. 무기를 사가요.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불안해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위기예요. 지금 선진 자본주의 과정에 그 어디도 안전한 나라가 없고 저성장에 고령화에 정부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기술은 피지컬 AI로 대표되는 인간의 젊은 사람들의 취직 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고령화 인구는 늘어나고 취직하기 어렵고 취직하면 고령화된 인구를 부양해야 되고 하는 거대한 경제적 불확실성. 여기 트럼프 촉발 무역전쟁.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 불안이 바로 이 민주주의 위기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불안이 있을 땐 변화, 혁신, 새로운 가치, 배려, 토레랑스 이런 진보적 가치보다는 보수적 가치. 뭐냐? 기존의 질서의 안주. 질서를 유지하고 싶어요. 변화보다는. 남보다는 나를 우선시. 자유무역주는 보호무역주의. 다민족보다는 우리민족주의.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더 이제 이 기반에 이제 극우들이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이 돼. 이 극우로 가는 거죠. 좌든 우든 이거는 시대적 흐름이에요. 좌파 정부가 들어올 수도 있고 우파 정부. 유럽 보면 어떻게 돼요? 노동당이 했다가 보수당이 했다가 미국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극자가 붙으면 위험해지는 거죠. 네. 극좌나 극우는 아주 위험하죠. 극단적이니까. 근데 지금은 거대한 불안이니까 크게 보면 글로벌을 우경하는데 여기서 극단주의적인 극우가 설치. 일본 참정당 다카이치. 트럼프도 극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푸틴 극우예요. 러시아 민족주의. 시진핑도 극우예요. 중화민족주의. 이태리 멜로니, 무솔리니 후에 독일 AFD 대한정당, 나치지, 영국 개혁당, 아르헨티나 밀레이.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극우적 왜 이런 불안이 있을 때는 강력한 선동적, 나쁜 남자 신드롬, 센 사람 신드롬. 뭔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아주 강한 이런 세력이 의존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일본 다카이치 열풍의 배경이에요. 일본 안에도 있지만 글로벌 배경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 우경화 흐름은 단기간에 안 꺾일 거고 계속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극으로 이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환경에 대해서 이게 단기간에 그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단기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계엄이라고 하는 그 헌법 질서를 파괴한 그런 결정을 한 것도 극우적 발상이에요. 어찌됐건 국민이 선택한 의회 질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초법적으로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기억나잖아요. 의회 군대를 파견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의회적 절차는 그게 끝나면은 민주주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대한 우경화 속에서요 극우적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일본 다카이치의 자민당 아마 거의 이게 나갈 때도 이제 선거가 끝났을 텐데 어쨌든 자민당이 약진한테로 나올 거거든요. 이 환경을 인식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지금은 이제 과거 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을 둔 연대 그다음에 동맹체제가 약화된다.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또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힘들지만 뭐 중간선거 저는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보는 그래도 트럼프가 흔들어 놓은 건 트럼프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미 배경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진영의 질서가 깨지고 있고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던 보편적 질서가 지금 깨지고 있다는 거거든. 그 현실을 직시해야만 되는 거지. 직시해야 된다. 직시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건 남는 건 뭐냐. 바로 각자 도생이죠. 사실은 진영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진영 논리는 아주 약하게 존재하고 여기서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NDS 이번 국방 전략에서. 한국 한번 너네가 지켜야 해요. 한마디로. 우리만 있는 거죠. 네. 다카이치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드럼치고 사이 좋았죠. 우경화 해보세요. 독도 문제, 과거사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집권하면 발톱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지금 중국과 싸우니까 힘드니까 뭐 서로 사이좋게 뭐 나라행 같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런 거대한 파고 속에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익 우선의 전략적 명확성. 이제 각자 도생이에요. 미국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준다. 그러면은 미국과 함께 살면 되죠. 완전히 친미 국가로. 트럼프가 보여주잖아요. 아니라는 걸. 우리가 광화문에 성적이 들고 다니면 미국이 지켜줘요? 관세로 또 때리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한국 안보 이제 너네들이 지켜. 그거거든요. 정확하게 NDS 한국 안보 너네가 지켜라거든요. 예. 칭찬해요. 우리한테. 강력한 군이 있어. 국방력이 있어. 방위산업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지키세요. 리미티드 US 서포트. 더 제한적인 미국 지원이 있을 거야라고 말하는데 우리 뭐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명확하게 우리가 살 길은 뭐냐. 내 나라는 내가 지키고. 국제 경쟁력? 경제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최고격차 유지해야 됩니다. 방산? 이제 방산의 전성기예요. 왜? 전 세계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노르웨이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북아프리카, 인도, 베트남, 페루, 중동 아랍에미리트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무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렇죠? 기분이 좋든 나쁘든 이 방산의 시대에 강점을 활용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여기서 안정하면 안 되죠. 여기서 안정하면 다른 나라가 똑같아지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만 우리를 못 따라오죠. 이 문화적. 네. 캐대언이 이제 그래미도 뚫었잖아요. 맞아요. 문화적 헤게모니. 이게 소프트 파워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세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지금 뭐 다들 진영에 따라서 마음에 안 들고 들고 하는 장면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 대한민국이 이 비상계엄 사태라는 미중의 사태를 어쨌든 이겨나가고 있거든요. 네.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답답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나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신뢰를 가지고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미국이 보여주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 번에 무너지거든요. 트럼프는 지나갈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사고쳐는 트럼프가 흔들어놓는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는 미국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유튜브를 하고 몽달도 책방도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이 한 군데로 고착되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 과거에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를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인상 깊게 해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너무 재밌고 나하고 똑같네? 그럼 그거 보지 말래요. 왜냐? 나하고 똑같잖아요. 어떤 책을 보느냐? 뭐 이런 황당한 얘기가 있어. 이게 말이 돼? 그러면 그걸 자꾸 보라는 얘기. 왜냐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걸 욕하고 돌을 던지기 전에 그걸 왜 보는지 그 논리가 왜 중요하고 사람들이 그걸 왜 믿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라는. 그러면 사고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유튜브 시대는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만 먹거든요. 검색해서. 네. 그러면 웅달 말만 보면 웅달 말만 맞는 거고. 조한문 TV 보면 조한문 TV 말만 맞는 거거든요. 그 무국가 시대 책 보면 이것만 빠지면 이거 내 생각하고 같으면 사실은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튜브 전성시대 1인 매체 전성시대에 우리가 합리적 사고를 하려면 끊임없이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낯선 생각에 대해서 균형감을 유지해야만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볼 수 있고요. 그거는 우리 국가 운영도 마찬가지. 좋습니다. 무국화 시대 서점에서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한문 박사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